내깟 놈이 감히 내 구두를 더럽히고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 차가운 목소리가 어둡고 축축한 골목의 공기를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 박철민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끝으로 바닥에 쓰러진 젊은 남자의 뺨을 툭툭 건드렸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잔인한 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한민주는 입술이 터져 흘러나오는 피맛을 느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대학생인 그는 오늘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다.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두르다. 골목에서 튀어나온 박철민과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져 박철민의 구두를 적신 것이 화근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는 얼마든지. 네, 세탁비.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부하 4명이 동시에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미친가의 파라고 부르는 동네의 악질적인 폭력배들이었다. 이 부하, 학생,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기분에 대한 문제라고. 오늘 내가 아주 기분이 더러웠는데 네가 그걸 더 시궁창에 쳐박았어. 박철민이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민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민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그러니 내 몸으로 좀 갚아야 하지 않겠어. 내 누나라도 예쁘면 모르겠지만 너 같은 새님한테는 기대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 순간 민준의 주머니에서 필사적인 진동이 울렸다. 박철민의 부하가 민준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누나라는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다. 오호, 누나한테 전화가 왔네. 받아줄까? 박철민이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민준의 배를 걷어찼다. 누나, 끊어.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침착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박철민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동생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금방 끝나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통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아 버렸다. 박살난 화면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 불빛을 깜박이다 꺼졌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계속해볼까? 폭력의 그림자가 속수무책인 대학생을 덮치려는 순간이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고요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안. 한유진은 방금 내린 드립 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하얀 머그잔을 정성껏 닦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카페 내부는 바깥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듯 평화로웠다. 그녀의 단정한 단발머리와 수수한 복장은 영락없는 작은 카페의 주인이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은 차분하다 못해 무심해 보일 정도였다. 그때 카운터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동생의 이름에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였다. 민준아.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닌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 낯선 남자의 조롱, 그리고 동생의 고통스러운 비명이었다. 누나? 끊어. 여보세요. 동생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툭! 전화가 끊겼다. 카페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유진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고요했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는 전조와도 같았다. 잔잔했던 호수 같던 눈빛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혹한처럼 변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내어다서 땡에 놓아 얹었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두는 동작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스친 유리잔 표면에 미세한 서리가 끼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유진은 말없이 몸을 돌려 허리에 메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 단정한 글씨체로 영업 중이라고 쓰인 팻말을 뒤집었다. 나무 팻말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와 함께 휴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가늘고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분노와 살기가 담겨 있었다. 동생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가르쳐줄 시간이었다. 한유진은 밤거리로 나섰다. 넌사인이 번쩍이고 취객들의 고성이 오가는 혼란스러운 도시의 밤이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동생의 마지막 비명과 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빨랐다. 보폭은 일정했고 등은 꼿꼿했으며 시선은 전방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도미사일 같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저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 바삐 걸어가는 것으로만 여겼지만 만약 군사 전문가가 그녀의 걸음걸이를 보았다면 경악했을 것이다. 그것은 수십 킬로미터의 완전 군장 행군으로 다져진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극대화하는 특수부대원의 걸음이었다. 휴대폰 GPS가 가리키는 위치는 약 2km 떨어진 낡은 상가 지역이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유진은 걷는 것을 택했다. 이 짧은 시간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분노는 뜨거운 불과 같아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마저 삼켜버린다. 그녀가 수년간 지옥 같은 훈련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짧은 통화 내용이 수백 번이고 반복 재생되며 분석되고 있었다. 목소리 최소 3명 이상. 리더 격인 남자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음성이 낮았다. 동생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아 원한 관계보다는 우발적인 시비일 가능성이 높다. 배경 소음 좁은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 골목이나 폐건물일 확률 90%. 차량 소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이 드문 곳. 동생의 상태에 고통스러운 신음. 복부나 흉부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 저항하려는 의지가 담긴 목소리. 아직 심각한 부상은 아닐 것이다. 데이터가 입력되고 분석되고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가장 효율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 불현듯 과거의 한 장면이 눈앞을 스쳤다. 차가운 겨울 바다, 살을 애는 듯한 물속에서 교관의 고함 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정신력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국가의 것이다. 옆에서 동기 하나가 저천증으로 쓰러져 끌려나갔다. 유진은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감정은 사치였다. 고통은 극복해야 할 데이터 값에 불과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실탄이 귓가를 스치는 대테러 훈련,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간. 목표는 단 하나, 인질 구출. 아군 오인 사격은 곧 죽음이었다. 한순간의 망설임. 한치의 오차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때 배웠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가장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법을. 얜 파산츠타도 마름 꼭신하다. 펄펄 끓는 진흙탕 속에서 일주일간 이어지는 지옥주. 잠은 하루에 1시간도 채 주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성은 진흙과 함께 지식여졌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본능과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간이 아닌 병기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기억들은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를 지금의 한유진으로 만든 담금질의 과정이었다.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금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한번 새겨진 군인의 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침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 유진은 성급하게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길 건너편 건물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었다. 그녀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골목 안의 상황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남자 5. 그중 하나가 리더인 듯 뒷짐을 진 채 서 있었고 나머지 4이 쓰러진 민준을 둘러싸고 있었다. 민준은 배를 감싸 쥔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행히 의식은 있어 보였다. 유진의 시선이 재빨리 움직였다. 위협 수준 평가 전원 비무장 상태. 손에는 너클이나 단검 같은 소형 무기도 보이지 않는다. 단,
한 명이 허리춤에 손을 자주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접이식 나이프를 소지했을 가능성 있음. 체격 및 자세 모두 덩치는 크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하체가 불안정하다. 전문적인 격투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 수준. 리더격인 박철민은 가장 호전적이지만 흥분 상태로 인해 방어에 취약하다. 지형 분석 좁고 긴 일자형 골목. 퇴로는 양쪽으로 열려 있지만 입구를 막으면 도간에 든 쥐와 같다. 주변에 무기로 사용할 만한 벽돌, 빈병 등이 널려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조합되고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소요 시간 1분 이내, 예상 피해 없음, 임무 목표, 동생의 안전한 확보 및 위협 요소의 완전한 무력화. 그녀는 길 건너편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박철민이 민준의 머리채를 잡고 무언가 소리치는 모습, 부하들이 야비하게 낄낄거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소리가 제거된 흑백 영화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것은 용암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빙하처럼 차가운 분노였다. 심박수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호흡은 고요했다. 준비는 끝났다. 유진은 그림자 속에서 나와 도로를 가로질렀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오가는 차는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골목 입구에 다다른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고 느린 숨을 내쉬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정신을 더욱 맑게 만들었다. 이제 곧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무슨 일이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실루엣은 가늘고 곧았다. 폭력과 욕설로 가득 찬 공간에 나타난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옷차림에 심지어 약간은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한 여성이었다. 누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민준의 눈이 커졌다. 경악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가 아는 한유진은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책을 읽고 가끔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평범한 누나였다. 이런 지옥 같은 장소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누나, 여긴 왜 왔어? 위험해. 빨리 가. 민준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유진은 동생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처럼 시선을 박철민에게 고정한 채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구두굽이 젖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처음에 놀람이 가시자 폭력배들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뭐야, 저 계집애는? 아까 전화했던 그 누난가 본데 지 발로 찾아왔네. 내 덩치 큰 부하 하나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상황은 더욱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었다. 겁먹고 도망갈 줄 알았던 여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었다. 박철민은 민준의 머리채를 놓고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값싸 보이는 옷, 특별할 것 없는 외모.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분한 그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보통 여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최소한 공포에 질려 떨어야 정상이었다. 오호, 동생 구하러 온 정의의 누님 납셨네. 박철민이 팔짱을 끼고 조롱하듯 말했다. 아줌마, 여긴 애들 소꿉장난하는 데가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곱게 꺼지시지. 안 그러면 저놈이랑 같이 여기서 뒹굴게 될 테니까. 유진은 그의 협박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에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 거리는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보다 가까웠지만 동시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거리였다. 동생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구두값이라면 변상해 드리죠.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제 동생을 보내주시죠. 그녀는 싫습니다와 시조로 끝나는 지극히 정중하고 사무적인 어투를 사용했다. 마치 불량배들과 시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에서 협상을 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 태도가 박철민의 자존심을 폭발시켰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부하들도 따라 웃었다.
골목 안은 그들의 저열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봐, 다들 들었어. 이 여자가 지금 우리랑 협상을 하겠단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박철민이 웃음을 뚝 그치고 싸늘한 얼굴로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일부러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내뿜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재미지, 재미. 그리고 굴복이야. 내 동생이 무릎 꿇고 내 구두를 핥으면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이 놀이는 안 끝나? 알겠어. 유진은 눈을 깜박이지도 않고 담배의 연기를 맞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혐오감도 없었다. 그저 무감정한 관찰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철민의 동공이 풀려 있는 것, 술과 약물에 약간 취해 있다는 것, 과시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열등감을 읽어내고 있었다. 1차 경고 구두 개입, 실패. 2차 경고 협상 제안, 거부. 이제 남은 프로토콜은 하나뿐이다. 유진의 내면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상황을 정리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박철민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손을 뻗어 유진의 어깨를 툭툭 쳤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아니면 오빠들이랑 놀고 싶어서 온 건가? 응. 부하 중 하나가 희죽거리며 유진의 뒤로 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손대지 마. 세 글자뿐인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이전의 정중한 말투와는 차원이 달랐다. 얼음장 같은 경고의 부하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그것을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했다. 그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오, 무서워라. 화내니까 더 예쁜데 걱정 마. 험하게 다루진 않을 테니. 그는 유진의 어깨를 치던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려 했다. 여자면 여자답게 얌전히 좀 있어야지. 이런 험한 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야. 어서 집에 가서 밥이나 차려. 그게 네가 할 일이잖아.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들의 저열한 편견이 담긴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이었다. 그 말이 골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최소한의 인간적인 감정선이 그 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고요했던 호수 표면에 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 자체가 통째로 얼어붙어 버렸다.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집에 가서 밥이나 차려. 박철민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유진의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 뻗었던 손은 그녀의 미동 없는 눈빛에 부딪혀 순간 허공에서 멈칫했다.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굴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은 심연처럼 깊어져 그의 오만한 자신감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불쾌감과 알 수 없는 위기감에 휩싸인 박철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굴욕감을 떨치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택했다. 폭력! 내 말 안 들려, 이삿! 그가 으르렁거리며 유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성인 남성이 온 체중을 실어 밀친 힘이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가냘픈 누나가 나가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참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음이나 비명은 들려오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박철민은 분명 누나를 밀었는데 누나는 그 자리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오히려 밀친 쪽인 박철민의 상체가 살짝 휘청거렸다. 유진은 뿌리 깊은 강철 기둥처럼 땅에 박혀 있었다. 뭐야? 박철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바닥에는 딱딱한 벽을 친 것 같은 얼얼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의 부하들도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한낱 여자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의 뇌는 잠시 동안 정보 처리를 거부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안의 모든 것이 변했다.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았다. 습하고 역한 냄새가 나던 골목의 공기가 갑자기 맑고 차가워져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골목 안은 고요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했다. 오직 폭력배들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민준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지금까지 상대를
사람으로 인식하던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처리해야 할 표적뿐이었다. 평온해 보이던 눈동자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잘 닦인 수술용 메스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편안해 보이던 자세가 미세하게 변했다. 양발의 강력이 어깨 너비로 벌어지고 무릎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구부러졌다. 무게 중심이 아래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양손은 여전히 옆에 내려져 있었지만 손가락들은 언제든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맹금의 발톱처럼 살짝 구부러져 있었다. 그것은 수천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가장 효율적인 전투 준비 자세였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는 마치 기계가 내는 소리처럼 낮고 차가운 음성이었다. 마지막 경고였다.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을 선언하는 듯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배들은 본능적으로 몸서리쳤다.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초식동물이 최상위 포식자의 존재를 감지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핏기가 가셔 있었다. 다른 놈들도 불안한 듯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민은 물러설 수 없었다. 부하들 앞에서 느낀 공포와 굴욕감은 그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기를 부추겼다. 그는 이 알 수 없는 공포를 분노로 덮어버리려 했다. 뭐가 이상해? 그냥 깡센 년이야 겁먹지 마. 이 병신들아. 그가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 자신의 불안감을 감췄다. 저런 년은 밟아주면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빌게 돼 있어.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박철민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유진을 향한 저기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믿었다. 이 주먹으로 수많은 놈들을 병신으로 만들었다. 하물며 여자 하나쯤이야?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울 기회로 삼기로 했다. 뭘 멍하니 보고 있어? 전현 당장 잡아. 박철민이 명령을 내리며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인 육중한 체중을 실은 라이트 훅을 유진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협적인 주먹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일격이었다. 다른 부하들도 박철민의 고함에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의 퇴로를 막고 사방에서 그녀를 포위하는 대형을 갖추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수적 우위와 리더의 공격이 그들에게 약간의 용기를 주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주먹이 슬로우 모션처럼 누나의 얼굴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유진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 사자의 얼굴에 떠오르는 잔혹한 표정과 닮아 있었다. 박철민의 주먹이 그녀의 코앞에 닿기 직전이었다. 박철민의 주먹이 공간을 찢으며 날아들었다. 그가 휘두른 폭력의 역사 속에서 이 주먹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파괴적인 힘 앞에서 유진의 가녀린 얼굴은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유리 세공품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진의 시선은 박철민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왼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여 자신의 등 뒤로 돌아 들어오던 다른 부하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박철민의 공격은 요란하고 위협적이었지만 진짜 위협은 시야 밖에서 오는 법이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박철민의 주먹이 콧등을 스치기 직전 유진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피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 부품처럼. 그녀는 왼쪽 발을 축으로 몸을 살짝 비틀었다. 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박철민의 주먹은 그녀의 관자놀이 옆을 허망하게 스쳐 지나갔다. 주먹에 실렸던 모든 힘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동시에 유진의 오른손이 전광석화처럼 뻗어나갔다. 목표는 박철민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등 뒤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부하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구악! 손목이 잡힌 부하는 비명을 질렀다. 강철 같은 소나기 힘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은 잡은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몸을 회전시킨 관성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녀는 부하의 팔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 전체를 끌어당기며
자신의 무릎을 그의 팔꿈치 관절 안쪽으로 정확하게 찍어 넣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근접 격투술인 크라브 마가의 관절 파괴 기술 중 하나였다.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없는 역방향으로 힘을 가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끄억. 골목 안의 뼈와 인대가 파열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두둑 하는 건조한 파열음과 함께 부하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꺾인 팔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정적이 흘렀다. 박철민은 주먹을 허공에 휘두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나머지 3명의 부하들도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동료였던 남자가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모습을 그들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눈앞의 여자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건장한 남자의 팔을 부러뜨린 것이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파괴였다. 유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철민을 보았다. 박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유진의 입에서 다시 한번 기계처럼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1급 직접 위협 요소 무력화 완료. 그녀가 내뱉은 문장은 폭력배들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지독히도 낯선 것이었다. 군사작전 보고서에서나 나올 법한 그 말은 그들에게 외계어처럼 들렸고 그 이질감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네오, 정체가 뭐야?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느린 움직임에 나머지 부하들은 기겁하며 주머니에 총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했다. 몇몇은 이미 도망칠 생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유진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닳고 다른 군번줄에 매달린 무광의 금속 조각 2개였다. 수많은 훈련과 작전 속에서 긁히고 부딪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인식표 독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박철민에게 보여주듯 들어 올리지 않았다. 대신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 가볍게 던졌다. 쉭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인식표가 날아가 정확히 박철민의 가슴팍에 부딪혔다. 챙강, 맑은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인식표는 그의 발 밑 축축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골목 안에 울렸다. 박철민은 홀린 듯이 고개를 숙였다. 발치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시선으로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줄 대한민국 해군 Republic of Korea Navy.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해군 뱃사람이었나? 두 번째 줄 특수전전단 Naval Special Warfare Flotilla. 박철민의 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수전전단 UDT SEAL.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뉴스나 영화에서나 보던 그 이름이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세 번째 줄 중령 한유진 리eutenant colonel 한요진 박철민의 눈이 활자를 벗어났다. 그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중령 갓 임관한 소위도. 부사관도 아닌 중령 일가의 부대를 지휘하는 고위 장교? 게다가 여자 UDT의 여자 중령?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재앙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밀쳤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강철 같은 몸. 수적 열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력. 단 한 수의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살인적인 기술. 알아들을 수 없는 군사용어. 그리고 눈앞에 이 증거물까지. 평범한 카페 여주인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괴물이었다. 국가가 만들어낸 인간 병기였다. 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눈에 한유진의 얼굴이 들어왔다. 더 이상 그녀는 연약한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뒤로 수많은 전장과 지옥 같은 훈련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마치 자신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박철민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만함과 광기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과 자신의 조직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들은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공포는 인간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끈다. 하나는 복종이고 다른 하나는 발악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박철민의 머릿속에서 산산조각난 자존심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극단적인 분노로 변이했다. 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는 다시는 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뭐? 뭘 보고 있어? 이 개새끼들아. 박철민이 남은 3명의 부하를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 때문에 흉하게 갈라져 있었다. 전년도 사람이야. 칼로 찌르면 피나고 대가리를 깨면 죽는다고 다 같이 덤벼 죽여버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겁에 질린 부하들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강요했다. 여기서 도망쳐도 박철민에게 보복당할 것이고 맞서 싸우다가는 저 여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차라리 수적 우위를 믿는 쪽을 택했다. 와! 부하 중 하나가 허리춤에서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 싸구려 공업용 칼이었지만 번뜩이는 칼날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는 기합 소리와 함께 유진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나머지 2명도 좌우로 갈라져 그녀의 옆구리를 노리고 동시에 쇄도했다. 세 방향에서 가해지는 동시 공격,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공격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러나 공격의 중심에 선 유진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3명의 움직임, 그들의 속도, 각도, 그리고 손에 든 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뇌로 전송하고 있었다. 교육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표적 정면. 칼. 위협도 최상. 유진은 정면으로 달려드는 칼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앞으로 반보 나아갔다. 상대의 공격 범위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상식 밖의 움직임이었다. 칼을 든 남자는 당황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자의 칼이 유진의 복부를 찌르기 직전 유진의 몸이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칼날은 그녀의 옆구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감아쥐었다. 그리고 오른손. 그녀의 오른손은 주먹이 아니었다. 손바닥을 곧게 편 수도의 숄더였다. 그녀의 수도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목 측면, 경동맥이 흐르는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피옥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면서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커터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솜을 채운 인형처럼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처리 시간 3초. 두 번째 표적 우측. 맨손. 위협도 중. 첫 번째 남자가 쓰러지는 동안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남자는 유진의 등 뒤를 잡기 직전이었다. 그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달려오던 관성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유진은 쓰러지는 첫 번째 남자를 방패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그녀의 왼쪽 팔꿈치가 회전력의 힘을 받아 강철 망치처럼 변했다. 그리고 그 팔꿈치는 오른쪽 남자의 복부 중앙, 명치를 정확하게 찍었다. 개역! 숨이 막히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상체가 앞으로 확 숙여졌다. 뱃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면서 그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호흡 곤란에 빠졌다.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숙여진 남자의 턱을 향해 오른쪽 손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올려쳤다. 꽈득. 턱 관절이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눈이 뒤집힌 채로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어긋난 턱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만 흘러나왔다. 처리 시간 누적 8초. 세 번째 표적 좌측. 맨손. 위협도 하. 마지막으로 남은 남자는 눈앞에서 2명의 동료가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멈칫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다. 유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커터칼을 발끝으로 가볍게 차 올렸다. 칼은 공중에서 반 바퀴 돌아 손잡이 부분이 정확히 그녀의 손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그녀가 칼을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유진은 칼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의 무겁고 단단한 손잡이 부분을 이용했다. 그녀는 한 걸음의 거리를 좁히고 남자의 무릎 바깥쪽을 칼 손잡이로 강하게 내리쳤다. 앗!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다. 그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유진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칼 손잡이로 그의 손등뼈를 가격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어깨 관절을 정확하게 한 번 더 가격했다. 모든 공격은 뼈와 신경이 밀집된 곳을 노린 지극히 효율적이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남자는 무릎, 손, 어깨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처리 시간 누적 15초. 이제 골목 안에는 오직 한 명만이 서 있었다. 박철민.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15초, 단 15초 만에 건장한 성인 남성 셋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박철민의 얼굴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짐승 같은 순수한 공포가 채웠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조폭 두목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지마 저리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다리는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그는 제풀에 걸려 엉덩방가를 찍고 말았다. 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는 이제 박철민에게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유진은 그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눈빛. 그 경멸적인 무관심이 박철민에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박철민이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숙여 그의 오른팔을 잡았다. 박철민이 기겁하며 팔을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강철 집게처럼 그의 팔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유진은 아주 가볍게 마치 병뚜껑을 열 듯 그의 팔을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 관절이 탈구되었다. 끄아! 극심한 고통에 박철민이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교육은 여기까지다. 골목 안에는 5명의 남자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팔이 부러진 놈, 턱이 나간 놈, 신경이 손상된 놈, 어깨가 빠진 놈, 누구 하나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총 45초가 채 되지 않았다.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는 동생 민준을 돌아보았다. 골목 안에는 패배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승자인 한유진은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흥분이나 만족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방금 끝낸 청소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무심한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5개의 쓰레기를 훑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동생에게로 향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던 한민주는 누나와 눈이 마주치자 움찔 몸을 떨었다. 방금 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움직임으로 괴물 같은 남자들을 쓰러뜨린 존재가 자신의 누나라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살벌했던 병기의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의 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괜찮아. 그녀가 손을 뻗어 민준의 터진 입술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다정한 손길에 민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누나, 저 사람들, 누나가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어떻게라는 질문 뒤에 숨겨진 수만 가지의 의문이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내가 알던 누나가 맞아. 저 힘은 대체 뭐야?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거야.
유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주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 사람들 이대로 두면 민준의 상식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은 경찰 폐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찰은 필요 없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녀는 민준을 부축해 잠시 벽에 기대게 한 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민준은 그녀가 매일 일을 누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이름을 눌렀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단순했다. 지휘 통제실. 민준이 그 이름의 의미를 채 생각하기도 전에 유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뚜르르 하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군인 특유의 절도 있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스피커폰 모드를 켜지 않았음에도 고요한 골목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통신보안 합동작전본부 상황실 김대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깨가 탈골된 고통도 잊은 채 그는 숨을 죽이고 유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유진의 말투가 완전히 변했다. 부드럽고 차분했던 평소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강철처럼 단단하고 모든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것은 명령에 익숙한 지휘관의 언어였다. Not V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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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 그 단어가 유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철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바이퍼. 그것은 국방부 관계자나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특수전 역사상 전설로 불렸던 최강의 요원에게 붙여졌던 코드네임. 적진의 단신으로 침투하여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그 존재 자체가 전략 무기였던 그림자. 그 전설이 여자였다는 것도.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도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대희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이퍼님 확인되었습니다. 명령을 하달하십시오. 현 시간부로 작전 코드 클린 스위프 클린 스위프. 완벽한 소탕 발령을 요청한다. 클린 스위프. 박철민은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만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릴 것 같은 끔찍한 무게감이었다. 위치. 현재 좌표 전송 완료 대상. 민간인 5명. 불법 무기 소지 및 군 관련자 예비역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 전원 무력화 완료. 유진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아군 피하의 경미. 민간인 추가 피해. 없음부 후속 조치로. 국방부 직할 수사본부 및 헌병 특수임무대 즉시 출동 바람. 현장 보존 및 대상 전원 신병 확보. 관할 경찰서의 접근은 전면 통제하고 작전 종료 시까지 언론 통제 유지할 것. 작전 관련 모든 사항은 2급 군사기밀로 분류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내 동생이 마실 따뜻한 우유도 한 잔 부탁해. 마지막 말은 지독히도 사적인 부탁이었지만 수화기 너머의 김대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마지막 경례와 함께 통화가 끝났다. 골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 박철민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힘센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티타머니 고위안부 부품을 건드렸다. 경찰 신고 폭행조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자신과 자신의 조직은 클린 스위프라는 작전명 아래 이 사회에서 소탕될 것이다. 법의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 아래에서. 유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피자를 주문한 사람처럼 평온했다.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집에 가자.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누나의 손에 이끌려 골목을 나설 뿐이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패배자들의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멀리서 도시의 소음을 찢고 다가오는 여러 대의 육중한 차량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유진과 민준이 어두운 골목을 막 벗어났을 때 그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구급차의 다급한 소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땅을 울리는 낮고 육중한 엔진음이었다. 마치 거대한 맹수 여러 마리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해오는 듯한 위압적인 소리.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거리 양쪽을 번갈아 보았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는 듯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는 듯이. 다음 순간 굉음과 함께 두 대의 차량이 나타났다.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검은 무광 검정으로 도색된 군용 전술 차량이었다. 날렵한 스포츠카나 일반 세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효율성과 파괴를 위해 태어난 듯한 투박하고 위압적인 외형. 차량들은 조금의 감속도 없이 질주해오다. 골목의 양쪽 입구를 막아서며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동시에 멈춰섰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동이었다. 사이렌도 경광등도 없었다. 소리 없는 등장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철컥 차량의 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유령들이 쏟아져 나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장비를 착용한 군인들이었다. 헬멧에 달린 야간 투시경은 위로 올린 상태였지만 방탄 마스크와 고글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손에는 K1A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각각의 경계 구역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방부 직할 특수임무대, 통칭 헌병특임대 SDT였다. 대테러 임무와 군 내부 중요 범죄자 체포를 전담하는 군 경찰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고함이나 불필요한 구령도 없었다. 오직 수신호와 약속된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2명은 바깥쪽 도로를 통제하고 4명은 한 조가 되어 소리 없이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혼란스러웠던 범죄 현장은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통제된 군사작전 구역으로 변모했다. 골목 안에 쓰러져 있던 박철민과 부하들은 이 기괴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동네 양아치 수준인 그들이 상대해 온 것은 고작해야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이었다. 눈앞에 이들은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범죄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적을 섬멸하러 온 군인들이었다. 그때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내렸다. 다른 대원들과는 달리 전투복 어깨에 반짝이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팀의 지휘관이었다. 지휘관은 차가운 눈으로 골목 안의 처참한 광경을 한번 훑었다. 쓰러진 남자들, 부서진 휴대폰, 바닥의 핏자국. 그의 시선은 감정 없이 상황을 분석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유진과 민준을 발견했다. 지휘관의 눈이 유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경직되었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짧게 손짓으로 명령을 내린 후 망설임 없이 유진을 향해 걸어왔다. 절도 있는 그의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울렸다.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위압적인 분위기의 대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동작은 마치 교본 그 자체였고 그 안에는 의무감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충성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대대장 김민수 대위 명령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다. 그리고 그는 주변의 부하들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랜만입니다. 바이퍼님. 바이표. 그 한마디에 박철민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다. 전설적인 코드네임이 현실의 인물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김대위는 경례를 풀고 몸을 돌려 부하들을 향해 냉검하게 명령했다. 현 시간부로 현장 완전 통제 증거물 목록 작성 및 확보, 대상 5명, 전원 특수폭행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저항 시 사살을 허가한다. 사살 허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특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비 없이 쓰러진 남자들을 제압했다. 팔이 부러졌든 어깨가 빠졌든 상관하지 않았다. 거친 손길로 그들의 몸을 뒤집고 등 뒤로 케이블 타이를 단단히 조였다. 군사기밀보 호법. 우리가 무슨 기밀을? 한 부하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은 대원이 차갑게 말했다. 내 놈들이 방금 폭행하려 한 분의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이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진짜 의미를. 그들은 단순히 힘센 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걸어다니는 국가 기밀을. 살아있는 전설을 공격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 것이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자신의 평범했던 누나가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에게 경례를 받고 있었다. 누나의 전화 한 통에 영화에서나 보던 특수부대가 출동했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바로 그때 대원 중 한 명이 작은 보온병을 들고 유진에게 다가왔다. 중령님, 지휘 통제실에서 요청하신 따뜻한 우유입니다. 군인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보온병을 건넸다. 이 살벌하고 위압적인 군사작전의 한복판에서. 따뜻한 우유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생경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휘관인 김대위조차 당연하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녀는 국가의 폭력기구를 움직여 복수할 수도 있지만 그 힘을 단지 동생에게 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오게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의지는 곧 법이고 명령이었다. 유진은 보온병을 받아들고 군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컵에 우유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유를. 그녀는 아직도 넋이 나간 표정의 민준에게 건넸다. 마셔, 따뜻할 때. 특임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폭력배들을 차량에 싣는 소음 속에서 유진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군용 차량은 유진과 민준을 태우고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그들이 떠나온 골목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정리되었다. 특임대가 뿌린 특수 화학약품에 핏자국은 녹아내렸고 깨진 휴대폰 조각 같은 증거물들은 모두 수거되었다. 작전명 클린 스위프는 물리적인 소탕뿐만 아니라 사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집이나 병원이 아니었다.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국방부 소속의 비밀 안가였다. 안가 내부는 최고급 호텔처럼 아늑하고 편안했다. 군의관이 즉시 달려와 민준의 상처를 치료했다. 찢어진 입술을 소독하고 타박상 부위에 약을 발라주는 손길은 지극히 정중하고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귀빈이라도 된 듯한 대우에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가 치료를 받는 동안 유진은 옆방에서 김민수 대위와 마주 앉아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대상 5명 전원 신병 확보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신문실로 이송 완료했습니다. 주범 박철민을 포함한 조직상부 라인에 대한 정보 취합, 자금 흐름 추적, 연계된 비호 세력 파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김 대위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김 대위, 내 동생 일에 부대까지 동원하게 해서 미안하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이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놈들이 중령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부대원들 모두 격분하고 있습니다. 김대위의 눈에는 진심 어린 종영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유진은 한때 그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그가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이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 4층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방 안에서 박철민은 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온몸을 옥죄는 고통보다 더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였다. 달칵!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수사관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경찰 형사처럼 험악하지도 검사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았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박철민 씨,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지? 당신 조직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대부업 이자, 유흥업소 상납금
또 뭐가 있나. 수사관의 질문은 폭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박철민은 마지막 남은 오기를 부렸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소.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수사관은 박철민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서류철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박철민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범죄 제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록이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 조직원들의 통화 기록, 비밀 장부, 뇌물을 상납받은 경찰과 정치인의 명단, 심지어 그가 어젯밤 내연녀와 나눈 은밀한 대화까지. 이걸 어떻게...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정보들은 하룻밤 사이에 수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국가가 처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삼고 수년간 사찰해온 것 같았다. 우리는 당신이 누굴 때렸는지에 관심이 없어. 박철민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어젯밤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 당신과 당신의 조직은 이제 범죄 집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적대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이해했나? 우리는 당신과 협상하거나 당신의 권리를 존중해줄 의무가 없어. 우리의 임무는 오직 제거뿐이다. 그 순간 도시 전역에서 클린 스위프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벽을 기점으로 수백 명의 군사 경찰과 수사관들이 박철민 조직의 아지트 수십 곳을 동시에 급습했다. 강남의 호화로운 룸살롱, 사채업 사무실, 불법 도박장, 저항하는 조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동시에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협조를 받은 군 자금 추적팀이 관련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 돈으로 세워진 제국은 돈줄이 막히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철민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던 부패경찰 몇몇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감찰부 직원들에게 연행되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한때 도시의 밤을 주름잡던 거대한 범죄 조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졌다. 안가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던 민주는 TV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라고 보도했지만 민주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누나 한유진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는 누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뒷모습은 그에게 평범하고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저 가녀린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얹혀 있었을까. 저 조용한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피와 고통을 감내해왔을까.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무한한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누나가 왜 항상 무표정했는지, 왜 세상사에 무심한 듯 보였는지. 그녀는 이미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커피를 들고 민준의 앞에 앉았다. 누나.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태지, 누구야? 그것은 그가 가장 묻고 싶었던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민준이 아주 오랜만에 보는 누나의 미소였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묘한 미소였다. 나는 그냥 그녀가 대답했다. 내 누나야, 민준아. 그 대답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괴물 같은 힘을 가졌든 국가를 움직일 권력이 있든 그녀의 행동 원리는 단 하나였다. 소중한 내 동생을 지키는 것. 그것뿐이었다. 고요, 카페의 문이 다시 열렸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원목 테이블 위에서 논일었다.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의 고소하고 쌉쌀한 향과 은은한 재즈 선율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그날 밤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았다. 지독히도 평화로운 나른한 오후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카운터 안쪽에 사람이 하나 늘었다는 것이었다. 한민주는 하얀 행주로 유리잔을 닦으며 누나의 동작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에서 어리숙한 소년의 티가 벗겨지고
그 자리에 차분하고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없이 투정 부리던 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누나가 지켜낸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어떤 과거를 등지고 서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누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이 카페를 함께 지키고 싶었다. 이어서 오세요.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서자 민준이 밝게 인사했다. 유진은 그런 동생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대견함과 안도감이었다. 카페 구석에 놓인 작은 TV에서는 마침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 손님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경찰은 어젯밤 서울 일대에서 활동해온 거대 폭력 조직 미친가의 팔을 정격 소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랜 잠복 수사 끝에 조직의 봉어지를 급습하여 두목 박철민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 50여 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또한 이들과 연계된 불법 도박 사이트와 대부업체 등 자금주를 차단하고 비호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 뒤로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박철민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며칠 전에 오만하고 잔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뉴스를 보던 손님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와,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싹 다 잡아넣어야 돼.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했는데 경찰이 오랜만에 큰일 했네. 오랜 잠복 수사. 경찰의 쾌거. 세상은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한 여자의 전화와 한 통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2급 군사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되었다. 유진은 TV 화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흥도 없었다. 만족감도, 자부심도 없었다. 그녀에게 박철민과 그의 조직은 이미 처리 완료된 과거의 파일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손에 든 깨끗한 유리잔에 머물렀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잔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평온한 일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카페에는 다시 남매만이 남았다. 민주는 카운터로 다가와 누나의 옆에 섰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커피 머신이 조용히 작동하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누나,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다 괜찮은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희미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다. 여기는 이제 안전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말에 민주는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했다. 누나가 한 말이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보증이었다. 유진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막 추출한 커피로 라떼를 만들었다. 그녀는 하얀 우유 거품 위에 예쁜 하트 모양을 그려 민준에게 건넸다. 마셔, 비건할 텐데? 민준은 따뜻한 라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누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는 누나를 보며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미소였다. 딸랑.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유진과 민주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고개를 돌리며 밝게 인사했다. 이어서 오세요. 카페 고요입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커피는 향기로웠으며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살아있는 인간 병기. 전설적인 특수요원 바이퍼는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다정한 누나, 한유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그녀가 지켜낸 고요한 세상 속에서